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결과로 원전 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이런 입장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혼선이 아닌가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배심원단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정부가 결정권자로서 최종 사인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인터뷰 2의 일정 때문에 저희가 이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요. 먼저 인터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고리 오리고기에 관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어제 이 공론화위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참고 자료를 제공할 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거 말하기도 힘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약칭으로 그 산자중기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아유, 우리 홍 의원님은 또 연구원에도 오래 계셨던 또 학자시기도 한데. 네네.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얘기한 거 이게 뭐예요? 정부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할 뿐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게 정부 얘기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 그 해외에서도 독일이나 뭐 유럽 여러 국가 또 일본에서도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론위원회 거쳐가지고 중요한 갈등 사례를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론위원회의 결정을 정부가 수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종의 정부가 결정하는 데서 그 주민들의 또 민주적 절차를 밟는 하나의 그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 정부가 뭐 과거에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났는데 예를 들면 공론화위에서 뭐 찬성 결정을 났는데 정부가 반대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 결정은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론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정부가 100% 수용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좀 다른 게요. 예. 그 법적 절차에 따르면 정부는 예를 들면 공론화위원회가 찬성 의견을 냈는데 예. 정부가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공론화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과정에 따른 그
민주적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러니까 그 의견대로 정하겠다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공론화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전달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공론화위원들께서는 자기들의 결정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거는 그 공론화위원회 목적이고 이 해외에서 모든 공론화위원회의 경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정부가 고려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의회하고도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관련 부처의 협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결정을 뒤집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론화위가요. 이게 찬성도 100% 찬성이 아니고 예? 중단에 대해서도 이게 좀 이견이 있고 원전 재개도 이견이 있고 아니면 거꾸로 중단도 정당성이 있고 원전 재개도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프로세스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을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할 겁니다. 예. 보통 예를 들면 그래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6대4 이상의 찬반 여론을 갈리게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의견을 채택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즉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단을 어떻게 구성할 거며 시민단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단의 예를 들면 55대 45 또는 6대 4 이런 정도로 의사결정을 할 때만 그 의견을 유의미한 공론화위원회 결론으로 내릴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방안들을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 과정을 설계하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근데 이제 공론화위원회도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신들의 법적 지위라든지 혹은 관련법에 있어서의 어떤 미비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주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회에서 야당은 국회에서 원자력 안전법 개정 절차가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당에서 지금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소집해서 예.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공약 사업에서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에는 한 28, 9%의 공정률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죠. 일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이미 정부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이게 주민의 갈등,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요소도 있고 또 공사 참여업체들의 반발도 있고 또 여야 국회 내에서 정치권에서의 찬반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소위 얘기하는 수기민주주의,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새롭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보고 이것이 단순히 신고리 오리코기의 폐쇄를 넘어서서 탈원전 문제까지 가는 쪽에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이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하에 그다음에 나중에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은 정부가 하게 되겠죠. 즉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 결정 따라 국무회의든 어떤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중단 결정이 나든 공사 지속 여부 결정이 나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부가 밟아갈 것입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 산업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천성산 터널인가요? 예? 네. 그거 뚫을 때도 공론화위원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공론화위원회까지는 제대로 된 모델을 하지는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 이런 소위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도 한 12년에 이 공론화 모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홍인표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에는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아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최종 사인은 정부가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아니고 결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최종 결정,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종의 여론 수렴,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를 밟는 과정의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결정은 못하지만 결론을 낼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정은 정부가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아까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거기에서의 공론화위원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탈원전, 탈핵 문제와 같은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아주 장기적 에너지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단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공론화위원회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가 아까 제가 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탈원자력, 탈핵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문제가 탈원자력과 전혀 무관하냐? 그렇진 않지만 지금 이 문제는 신고리 5,6호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는 이미 탈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확고하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대선 때 공약을 내건 사항이고 대체로 의견의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예산이 많이 일부 투입돼 있고 매몰 비용을 고려할 때 신고리 5,6호기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약간의 쟁점이 좀 구체화된 결론을 내린 과정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전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요번에 새롭게 산업자원부 장관 되신 분이 삼척동자 발언해가지고, 예? 네. 삼척동자도 다 한다. 근데 삼척동자 발언이 왜 나왔냐면 왜 전기요금 안 오를 거는 건 삼척동자도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전기요금 진짜 안 오르는 겁니까? 삼척동자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너무 옛날 사람이서 못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삼척동자 발언은 제가 보기엔 장관도 사과를 했고, 아마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일단 자기가 비유하다 보니까 했던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기요금이 지금 원전을 둘러싸고 탈원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지금 크게 오해하는 게 전기요금 대란 또는 전력 대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최근에 석유 가격도 물론이고 특히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가스 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락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모든 에너지를 단기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발전소를. 핵발전소는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원전이 최종 폐쇄되는 게 2079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단계적으로 셧다운하게 되면 그 중간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간다면 그다지 에너지 가격, 전력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고요. 특히 가정용 전력 가격은 더더군다나 오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미 누진요금제 개편하면서 도리어 가격 인하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비 예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27%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연평균 전력이 한 2.3% 증가하는데 전력 설비 용량은 5.7%가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 현재 한 20% 이상의 전력 예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하는 전력 대란, 전력 부족 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셰일가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가스를 통한 발전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 태양력 뭐 이런 건 태양전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그 가스 발전소의 비중을 좀 높여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LNG,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가 그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가동률이 40% 안팎에 불과합니다. 전체 네. 설비에서요. 그래서 이 가동률을 한 60%까지만 올려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석탄빈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의 비중을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매우 낮기 때문에 네. 2030년까지 한 20%로 올린다면 예. 그러한 그 전력 부족 현상은 충분히 그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차례가 뒤바뀌었죠?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1차 간담회 얘기부터 해보죠. 이 가뚜기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제 예. 그 가뚜기반이 이제 간담회 했죠. 근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다 이런 얘기였죠. 네. 오뚜기의 그 함영준 회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극찬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뚜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좀 부담스럽다. 좀 잘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어제 아무튼 그 당초 예정됐던 시간은 그 75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 후보 미팅 20분을 포함해서 무려 그 2시간 35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고 하죠.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좀 많이 오갔다는 이야기인데 호프 미팅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참석자들에게 그 맞춤형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뭐 금춘수 한화 부의장에게는 이 최근 그 한화가 그 역점 추진 중인 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 이 권호준 그 포스코 회장에게 대해서는 그 미국 정부가 예고한 이 수입산 그 철강 제품 그 관세 정책에 따른 타격에 대해서 각각 물었다고 하죠. 이 정의선 그 현대차 부회장과 그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에게는 그 사드 배치에 따른 그 중국의 그 경제 보복을 이제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요. 이 상춘제로 그 자리를 옮겨서 이어진 본격적인 그 간담회에서는 예.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제 일자리 문제랄까 뭐 상생 협력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기업인들은 그 서비스 산업발전법과 그 규제 프리즘법 필요성 등 그 규제 완화의 그 필요성을 이제 주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그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나도 이제 공약한 게 있다. 이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규제와 그 과도한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어제 이야기 중에서 또 하나 나왔던 게 이른바 그 중국의 그 경제 보복 조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좀 호소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정부 차원의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국의 그 경제 보복 아직 그 완화된다는 기미가 없다면서 네. 이 문제 해결에 다들 좀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오늘 이제 그 2차 간담회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올해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뭐 기업인 출신이 더군다나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그건 참 아주 훌륭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미국 상원이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법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그래서 미국산 상원은 원유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법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 이 속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와대가 베를린 구상 발표 전에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했다가 미국을 의식해서 중단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 얘기를 좀 연결이 돼서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맞습니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 화해통일정책위원회
정책협의회 그 강연에서 한 말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베를린 구상 그 발표 전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이 정부의 의도를 그 사전 설명하는 방안이 그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됐지만 청와대가 당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세현 전 장관은 이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그 안 된다고 그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그 정부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그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그 베를린 구상과 그 남북회담 그 제안에 그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체의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그 반신반의하면서 누가 와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그 강연 후 이 같은 이제 그 강연 내용에 대한 언론의 그 취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북측과 그 접촉 시도를 좀 해야 된다. 비공식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라 그 특사를 파견하는 것 이외에는 그 다른 방법이 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미국의 입장은 점점 강경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더군다나 북한이 ICBM을 다시 한번 시험 발사, SLBM이라도 어쨌든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지 국방부 산하연구소의 그 말하자면은 보고서가 내년이면 북한이 미국의 이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네, ICBM 그 대량 생산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죠? 네. 우리 백병규 평론가님께서도 이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요. 이게 최종 역할을 놓고 이게 혼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그래요. 네, 그런 점도 있겠고요. 네. 이제 이 사안이 굉장히 사실은 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공론화 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 당연히 절에도 많이 들어가도 엄청나게 부담 느끼지. 이게 백년지대결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네. 맡을 때 이 공론화 위원들이 이런 부담을 질 준비 혹은 각오가 덜 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떠밀려서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신거리위원회 그 회의를 갖고 그 시민 2만여 명 안팎을 대상으로 8월 중에 그 1차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350명 안팎을 선발해서 그 공론조사를 벌이겠다. 이제 이분들을 원래 이제 그 시민 배심원단으로 해서 결정을 내겠다는 건데 예. 그냥 공론조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그 결론이 갖는 의미를 두고 이제 논란이 일었죠. 공론화위원인 그 이준홍 서울대 교수 이 공론조사 결과는 그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학린 당국대 교수 역시 그 공론화는 그 합의 형성이 목적이지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정부의 방침과는 완전히 좀 거꾸로 간 셈이죠. 이런 그 위원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앞으로 그 신고리 그 556호기 그 공사를 재개하게 될지 안 할지는 저희 위원회 내지는 그 조사 대상자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 저희는 정부가 그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참조 의견을 전달할 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선을 그은 것이죠. 이제 보세요. 결론과 결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한참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결론은 정부가 이제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아니요, 부분인데 결정을 정부가 하는 거고요. 결론 이거 보세요. 벌써 헷갈리시잖아요. 이제 결론이 나오면 네. 네, 결정을 이제 정부가 하게 되는데 네. 이 같은 브리핑 즉각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 신고리 원전 그 오륙호기 그 건설 여부에 대한 그 찬반 의견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정부와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그 시민 결론에 따를 것이다. 원래 방침에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수습해 놨었고요. 네. 공론화위원회도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확정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뒤늦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수습을 내놨었는데, 네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예. 이 공론화위원회 그 권한 등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논란을 좀 의식한 것으로 공론화위원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이제 취해갈지 좀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이게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이게 그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뭐 대의민주주의도 좀 잘 안 예. 되고 그러는데요. 과연 이제 그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죠. 예리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자동차 가뜩이나 밀리는데 비까지 내리고 있죠. 7시 42분 02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한데요. 그나마 현재 정체 상황이 덜한 곳이라고 한다면 내부순환로 상황입니다.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이후로 연희램프 부근에서만 잠깐 밀릴 뿐 그 외 구간에서는 수월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30분 사이에 교통량 부쩍 늘어났는데요. 노원교 부근부터 원룸교를 지나 중랑교 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다시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창동교에서 노원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는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망우로 중랑교에서 36 서울병원 쪽으로는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니까요. 3차로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도 도심 쪽으로 가는 길은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옆으로 가는 원주로는 이 도심 쪽으로 가는데 내곡나들목 부근 일대로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도 아마 이 가게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총각내 야채 가게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 뮤지컬로도 많이 알려진 청년 성공신화의 모범 사례 총각내 야채 가게의 이영석 대표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욕설, 폭력, 여러 가지 스쿠터 문제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비난 여론이 거세졌었고요. 결국 이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했습니다. 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오너의 이러한 행동에 관한 문제, 이런 갑질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건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관련해서 인제대학교 글로벌 경제통상학부 원종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총각내 야채 가게 대표, 사실 이 참 열심히 일하는 총각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갑질의 유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 모두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폭행, 또 선물 강요, 또 교육 시간에는 직원들을 똥개나 진돗개로 부리는 등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갑질이 행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점주들 교육 시간에는 질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점주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선물 강요는 생일이나 스승의 날 또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점주들에게 알려서 선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고가의 스쿠터를 사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올려서 점주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했고요. 언어폭력과 열정페이 강요 등 갑이라고 생각되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것들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똥개와 진돗개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참 듣기도 민망할 정도인데요. 직원들을 개에 비유해서 교육을 할 때 직원들에게 똥개인지 진돗개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개 취급하면서 경영을 했으니 얼마나 점주들이 시달렸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 총각내 야채 가게는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 모집 방식과는 좀 다르게 했는데요. 보통은 희망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선정을 하는데 유독 기존의 직원들 가운데서 모집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동안 익숙해진 사람들을 쉽게 복종하게 만들어 확실한 갑의 위치에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나서 최근 문제가 됐던 레밍이나 또 개 돼지와 같은 일들이 오버랩된다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쓴 책 중에 급여에 대해서 물으면 똥개다, 이런 귀절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참 그 똥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 이러한 책들이 대부분 본인의 경영 철학이나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지만
왜곡된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미리 본인의 생각을 책에서 이야기해 놓고 직원이나 점주들이 이 대표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묻거나 또 경영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똥개로 비유하고 또 이 대표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은 진돗개로 구분을 해서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또 예를 들어 면접 시 당신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러니 급여를 안 받고 일할 수 있겠느냐든지 또 근로자라면 주인을 물지 않는 진돗개가 돼야 한다. 또 월급을 받고 싶은 것인가 성공하고 싶은 것인가 등 당연한 권리임에도 교모의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열정페이 같은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믹스견이 훨씬 똑똑합니다. 이 순종보다요. 그래서 제가 개를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는 10년 빼놓고는 내리 개랑 같이 살아. 그렇다고 제가 모글리 수준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내리 개랑 같이 살아서 아는데 자꾸 이 똥개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올바른 표현도 아닌데. 근데 말이에요. 사과문에 다른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결국 남 얘기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한 행동에 이 진의는 갑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이 사과문을 읽고 조금 당황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과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대표 본인의 입장을 나타내는 입장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과문은 무엇보다도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점을 잘못했다, 또 앞으로 이런 점을 고치겠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문장 중에는 공든탑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누구의 공든탑이 무너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현재 이 대표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점주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갑질로 점철된 경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아마 경영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도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 대표라는 사람도 진짜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멘탈을 바꾸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겠죠? 네네,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래 들어서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스터 피자 지금 이 사람 정우현 전 회장이죠. 네네. 이거 아니면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네, 사실은 이런 형태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무엇보다도 이 경영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공 신화에 도취된 경영자들이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는 하는 식의 오만과 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철저한 돈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는 유아 독존식의 태도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는 구조는 결국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게 되고 또 집중은 분배를 왜곡시켜서 정당한 분배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독점적 구조가 또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를 소비하거나 영세 사업자로부터 빼앗아 독점 사업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도 개선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요. 네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겠죠. 그죠? 네네.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도덕적 불감증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도 오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멘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 힘들겠죠. 예.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떤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도 결국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많이 복에 있는 구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마진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 탓에 가맹점주에 비해 타격이 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근로기준법이나 프랜차이즈법 등이 존재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강력하지가 않아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기대해 봐도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공정거래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공정거래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 또 공정성과 독립성,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강력한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글로벌 경제통상학부의 원종하 교수였고요. 원종하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